살다 보니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해서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보다 내 곁에 누가 남느냐가 훨씬 더 소중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저 가족들 배불리 먹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면 내 할 도리 다 한 것이라 믿으며 정작 당신의 무릎이 시리고 마음이 허해지는 것은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셨지요.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끔 거울 속에 내가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서린 세월이 대견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노인이 된 걸까? 평생 공들여 쌓아온 내 말년의 복이 어디선가 나 모르게 새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지요. 특히나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든든한 버팀목, 닮고 싶은 부모이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큰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 안 통하는 추한 노인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해 오신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나가는 대화와 차가워진 집안 공기에 홀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많으셨을 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대유학자이자 인생의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품어온 어떤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의 말년 운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귀띔합니다.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그 척박한 땅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며 저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대접받으며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재산이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 한 끗 차이가 거창한 도덕이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행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짐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명이라 여겼던 지혜로운 조언들이 실은 타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끔, 아니 인생의 이 지점에서는 한 번쯤 멈춰 서서 내 뒷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행하며 내 복을 깎아먹고 있었던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조심스레 짚어보려 합니다. 자식에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부모로서의 당당한 위엄,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빛바래지 않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그 비밀스러운 처세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당신의 지난 세월을 탓하거나 야단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타인을 위해 등불을 켜온 당신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고요한 밤 강물처럼 평온하고 복되게 흐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부모라는 짐, 가장이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줄 다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산 선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온 이 소중한 편지 한 통을 이제 저와 함께 조심스레 열어보시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다스렸던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이 많으면 품위를 잃기 쉽고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근심은 입에서 나오고 푹은 귀에서 들어오는 법이다. 이 문장을 가만히 씹어보면 우리네 인생사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만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식이 이번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듣다 보면 처음엔 아유, 대단하시네요 하다가도 10분, 20분이 지나면 슬슬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언제 집에 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것 같은 불안한 말이지요. 하지만 다산 선생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어른의 무게는 입이 아니라 닫힌 입술 사이로 흐르는 침묵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말려 눈을 다 깎아먹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내 경험이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려 드는 입버릇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수성가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을 다 명문대 보내고 큰 기업에 취직시킨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의 자식들은 명절만 되면 핑계를 대고 집에 오질 않습니다. 어쩌다 집에 와도 밥만 먹고 서둘러 일어나기 바쁩니다. 어르신은 서운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말이 웃음이다? 라고요. 하지만 자식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숨이 턱 막힌다는 겁니다. 밥 먹는 내내 요즘 젊은 애들은 열정이 없다.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훈계가 쏟아지니까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하는 조언이라 믿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귀를 막고 싶은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노추, 즉 늙어서 추해지는 모습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혜란 상대방이 원할 때 맺히는 이슬 같은 것이어야지 상대방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폭포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이게 틀렸어. 내 말대로 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듣기 싫은 법입니다. 하물며 요즘처럼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30년 전 경험이 자식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많습니다.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무조건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어 너희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니 내 말이 혹여 상황에 맞지 않거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물러섬이야말로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서든 자식을 만나서든 먼저 입을 열기 전에 3번만 참아보십시오. 아, 저건 내가 아는 건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냥 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말이 일리가 있네. 참 애썼다.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말 안 통하는 노인이 아니라 속 깊은 어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년의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폭도 들어오고 운도 트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입버릇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 복은 담길 그릇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상대방의 세상에서는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넉넉함.
그 넉넉함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구덕, 즉 입으로 쌓는 최고의 덕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품격은 올라가고 당신이 경청할 때 당신의 말년 운은 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평생을 남의 목소리에 맞추며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여유로운 침묵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조금 더 깊고 어쩌면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지요. 내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 몸 고된 것보다 자식들 기 안 죽는 게 더 중요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막상 통화를 해도 할 말이 없어 금방 끊게 될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굴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선생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행했던,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와 내 말년 운을 갉아먹고 있었던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3가지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는 채권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흔하게 범하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을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라. 보답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덕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우리는 자식에게 준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연중에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명절에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안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살피며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빚쟁이가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희생은 늘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짐을 자꾸 확인시켜주면 자식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빚 갚으라는 톡촉을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지요. 다산 선생은 베푼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라 했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을 깨끗이 잊으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당신을 부담스러운 빚쟁이가 아닌 그리운 부모로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해진 모습을 무기로 쓰는 가련한 희생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픔과 외로움을 자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자식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효심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병들고 쇠약해졌을 때도 자식들에게 약한 소리를 하는 대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정신을 굳게 세웠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식 또한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나 좀 돌봐달라는 애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당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는 노인이 될지 자식의 등불이 되는 어른이 될지는 바로 당신의 이 당당함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른 집과 비교하며
내 자식을 깎아내리는 불평가의 모습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줬다더라. 친구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얼마씩 준다더라. 우리는 종종 부러운 마음에 혹은 자식이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내 안의 복을 쫓아내는 좀벌레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곧 분노와 회피로 이어집니다. 말년운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그릇이 커지는 법입니다.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남의 인생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는 비극일 뿐입니다. 자식이 가져온 작은 과자 한 봉지에 고맙다, 정말 맛있다라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넉넉한 웃음이 자식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인정해주는 부모 곁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화기가 넘치는 집안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마음 한구석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엄격한 자기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모습을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말년의 운은 내가 붙잡으려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단단하고 품격 있게 세울 때 복은 소리 없이 찾아와 당신의 마당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다산 선생처럼 내 마음의 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품격이 높아질수록 당신의 말년운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러면서도 가장 하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 이야기를 통해 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동네 분들이나 친구들과 모여 앉아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제가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말아먹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그렇게 무심하다더라 하는 남의 집 불행이나 허물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재밌긴 합니다. 남의 불행을 들으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은 양반이네 하고 안심하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서늘한 일침을 날립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담는 순간 그 허물은 내 입술을 더럽히고 결국 내 운명을 갉아먹는다. 선생은 이를 경계하며 평생 신독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뒷담화는 남이 아니라 내 뇌를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우리가 남의 흉을 볼 때 우리 뇌는 그 흉이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과 비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려는 태도는 결국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흉을 자주 보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있고 인상이 날카롭습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을 아끼는 어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자함이 배어 있습니다. 말년의 운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뱉은 톡한 말들이 내 얼굴을 험하게 만들고 그런 험한 얼굴을 가진 사람 곁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에서 뭐하겠나, 그 사람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너그러운 한마디가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내 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다산 선생이 평생 강조한 신독은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어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뭐 어때? 라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추하게 만듭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결정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의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조차 이건 어른으로서 할 노릇이 아니지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독의 힘입니다. 말년의 품격은 남들이 칭찬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 그래, 나는 참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뿜어져 나오는 향기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 단단한 뒷모습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은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왜 하늘은 우리에게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요?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은 절반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가장 대접받는 어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내 등을 토닥이며 어르신과 대화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천만금보다 귀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말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못 본 척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껴 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휘둘러 화를 부른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내 자랑이나 남의 흉 대신 오늘 참 고생 많으셨지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라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귀한 가르침들을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쏙쏙 집어넣을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머리로만 아는 공부는 가짜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강력한 다산의 5계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시면 어디를 가든 참 품격 있는 어르신이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대화의 7알은 듣고 3알만 말하십시오. 여러분, 대화는 탁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을 치기도 전에 내가 공을 10개씩 던져버리면 어찌 될까요?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 되고 맙니다. 오늘부터는 7대3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7마디를 할 때 나는 딱 3마디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참 대단하다 같은 추임새면 충분합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적게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말년을 지켜주는 가장 비싼 보석입니다. 둘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마음속으로 숫자를 10까지 세십시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빨리 찾아오고 버럭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스다? 하는 생각에 입이 먼저 근질거리죠. 하지만 그 1초를 못 참아서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산 선생은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셨지요. 화가 날 때는 일단 입술을 꽉 깨물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5가지만 세어도 톡한 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10까지 세고 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화를 내는 건 지는 것이고 참는 건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셋째, 지갑은 조용히 열되 생색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가장 환영받는 법 간단합니다. 지갑을 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생색 닫기입니다. 밥 한 끼 사고 나서 내가 옛날엔 이보다 더한 것도 사줬다라거나 자식에게 용돈 좀 보태주고 나서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베푼 뒤에 생색을 내는 순간 당신이 쓴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납니다. 조용히 계산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네 하고 돌아서십시오. 그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의 향기를 느낍니다. 넷째, 매일 단 한 줄이라도 읽거나 기록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붓을 잡으셨습니다. 공부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 좋은 글귀 하나, 아니면 오늘 날씨와 내 기분을 일기장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의 소란함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매일 공부하는 노인은 절대 추해지지 않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총기가 당신의 노년을 청년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늘이 준 휴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들이 안 오고 친구들이 연락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고 하늘이 나보고 좀 쉬라고 휴가를 주셨네 하고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정갈하게 차를 마시고 평소 듣고 싶었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해 보세요.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이제야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어른을 보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기 위해서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의 길에 들어선 분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느라 굽어진 당신의 등과 거칠어진 당신의 손. 사람들은 그것을 세월의 흔적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숭고한 사랑의 증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산 선생이 알려준 지혜의 옷을 입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라, 자식에게 준 것을 잊어라,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장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당신이 적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는 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향기를 머금은 가을날의 열매와 같습니다. 당신의 말년이 고요한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고 폭된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저도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